오후 3시 반, 센터 앞 골목에서 거래처 기사와 마지막 인수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평일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던 탓에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기사가 뜬금없이 옆 골목을 가리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저기 점집 있는 거 보셨어요? 요즘 소문이 꽤 났던데. 나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붉은 간판에 운세 상담이라고 적힌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기사의 말에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15년째 일하면서 이런 허황된 것에 신경 쓴 적은 없었는데 요즘 마음이 묘하게 불안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수진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부쩍 늘었고요. 점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점쟁이가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바로 눈을 맞췄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나는 어색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온 건데요. 점쟁이는 내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주를 볼까요? 아니면 간단히 현재 상황만? 현재 상황이요. 내 대답에 점쟁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에 다른 남자 그림자가 진해 보입니다.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분이 계시죠?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밤샘이 잦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수진이가 최근 한 달 동안 당직이니 응급 상황이니 하면서 집에 없는 날이 부쩍 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교대 근무표를 짜다 보니 패턴 변화에는 유독 민감한 편인데 아내의 스케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3-4번 정도던 당직이 요즘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당직 날짜가 불규칙적이라는 거였어요. 보통 간호사 당직은 로테이션이 있기 마련인데 수진이 당직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점쟁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지 않나요?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엔 폰을 거실에 두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화장실까지 챙겨가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들어갔고요.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자더라고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움찔하는 모습도 자주 봤고요. 화장이나 옷차림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점쟁이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맞았어요. 수진이는 최근 들어 새로운 화장품을 사오기 시작했고 예전엔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들을 구매하더라고요. 향수도 바꿨고요. 집에서는 대충 입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점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마죠? 10,000원만 주세요. 돈을 건네며 나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물류는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배송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서명이 따라 붙죠. 만약 수진이가 정말 다른 남자와 그것도 흔적을 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수진이가 당직 가방을 들고 현관에 나섰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조심해서 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응, 내일 아침에 봐.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른 남자 그림자가 진하다는 그 섬뜩한 말이요.
수진이가 나가기 전에 보인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도 뿌렸더라고요. 당직하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죠. 9시가 넘어서야 집을 나왔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드라이브라도 하려고 차를 몰고 나온 거였죠. 평소 잘 안 가던 강남 쪽으로 차를 돌렸는데 신호대기를 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차선 옆에 수진이 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비슷한 차인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번호판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작년에 바꾼 하얀색 소형차였거든요. 뒤슈리에 붙인 작은 스티커까지 똑같았고요. 신호가 바뀌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물류센터에서 배송 차량 동선을 추적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너무 가까이 붙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으면서 은밀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이의 차는 강남역 근처 고급 호텔 앞에 멈췄어요. 발레 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호텔은 나도 아는 곳이었어요. 센터 거래처 회식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룻밤에 20만 원은 좋게 나올 만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나는 길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텔 로비를 지켜봤어요. 당직이라며 나간 아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의료진 회의라도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회의를 호텔에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10여 분 후 로비 안쪽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 큰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수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짝 웃으면서 그 남자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나에게 그렇게 환하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죠. 그 남자도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남달았어.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복잡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16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게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만은 차갑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처럼 감정보다는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호텔 이름과 시간을 메모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차 번호판과 주차 위치도 적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올라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수진이가 말한 대로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겨서 그 남자가 동료 의사이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온 건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팔짱을 끼고 다녔을까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을까요?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지만 수진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빈집이 이렇게 으스스할 줄 몰랐네요.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환한 미소와 그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수진이가 당직이라며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 같은 핑계였어요. 나는 주저없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호텔이었죠.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내가 잘못 봤던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 업무상 만남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수진이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달까요. 둘이 엘리베이터에 올라간 후 나는 로비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고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볼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어요. 여자는 로비 한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슬쩍 겼는지를 했는데 폰 화면에 복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지만 수진이와 그 남자가 분명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저 사진 속 남자분이? 네, 제 남편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옆에 있는 여자는? 간호사요. 같은 병원에서 일해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 여자는 상대방 남자의 아내였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간호사가 제 아내거든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오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여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그런 것 같네요. 우리는 호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혜린이었어요. 36살이고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정민호예요. 흉부외과 의사죠. 정민호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가끔 병원 얘기를 할 때 언급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동료 의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요. 당직이 급격히 늘더라고요. 그리고 행동도 많이 달라졌고요. 저도 비슷해요. 민호가 수술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도 계속 보고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했어요. 수진이의 당직 증가와 민호의 늦은 귀가가 같은 때에 시작됐던 거죠. 심지어 둘의 변화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집착,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집에서의 심리적 거리감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혜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요즘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간호사 때문에 병원이 활기차다면서. 제 아내도 병원에 멋있는 의사가 왔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우리는 서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린이 물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추측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럼 함께 해봐요. 저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혜린이는 민호의 일정을 파악하고 나는 수진이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때는 각자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이가 새벽에 들어와도 자는 척했고 아침에도 별다른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폰을 들고 가는 것,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 새로운 화장품을 사온 것까지도요. 심지어 잠들 때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는 것도 이상했고, 새벽에 문자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면서 확인하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에 연락이 와도 병원에서 또 뭔 일이냐며 귀찮아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병원에 새로운 의사 들어왔다며 저녁 먹으면서 슬쩍 떠봤습니다. 어떤 과에? 흉부외과에 정민호라는 분이 계시잖아. 수진이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야?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과가 달라서 별로 안 마주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고 되물었을 텐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오히려 급하게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보다 오늘 센터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며칠 후 혜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알아낸 게 있어요. 우리는 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린이가 가져온 건 민호의 휴대폰 스크린샷들이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민호가 샤워할 때 잠깐 봤어요. 패턴도 외워뒀고요.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오늘도 지루한 남자 상대하느라 힘들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지루한 남자라는 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16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표현당하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정말 다르다니까.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다음 메시지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당직 핑계 대고. 그 외에도 둘 사이에 은밀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호텔 1호층 1호형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새로운 속옷 샀어. 같은 적나라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복사했어요?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혜린이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처음 호텔에서 만났을 때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알아낸 게 있어요. 나는 수진이의 최근 스케줄을 정리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당직 날짜와 실제로 병원에 있었던 시간을 비교한 거였어요.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 당직은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호텔에 있었겠죠. 민호 씨와 함께. 우리는 서로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봤습니다. 불륜의 시작 시점, 만나는 주기, 사용하는 호텔, 심지어 제주도 여행까지도 파악됐어요. 수진이가 지난달에 간 연수가 실제로는 민호와의 여행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진스에서 우연히 발견한 민호의 제주도 사진과 수진이의 연수 일정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혜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바보였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혜린이가 물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설 탐정을 써볼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와 만난 지 사흘 뒤 우리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4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불륜 조사 의뢰가 많으신가요? 내가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의뢰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요. 탐정은 우리가 가져간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호텔 사진, 메시지 스크린샷, 일정표까지 모든 걸 검토한 후에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이미 상당한 증거예요.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혜린이가 물었어요. 호텔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대화 녹음도 필요하고요. 탐정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호텔과 주변 상가의 CCTV를 확보하고 두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을 파악한 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겠다는 거였어요.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해서 더 선명한 영상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우리는 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던 일이었거든요.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탐정이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한 패턴이 있네요. 사무실에서 만난 탐정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호텔이고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파일 안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CCTV에 찍힌 수진이와 민호의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 심지어 객실 복도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화질이 선명해서 얼굴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힌 건가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화질이 선명해서 얼굴도 확실히 구분됩니다. 혜린이가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저한테는 수술이 길어진다고 했던 날이네요. 제 아내도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새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찍힌 것 같은 해변 사진이었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정말 로맨틱한 사진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신세서 찾았어요. 민호 씨가 개인 계정에 올린 건데 위치 정보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수진이가 연수라고 했던 그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민호와 함께 간 불륜 여행이었던 거죠. 사진 속에서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가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이용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총 24번 같은 객실을 이용했네요. 결제는 모두 민호 씨 카드로. 석 달 동안 24번이나요? 네, 평균 일주일에 2번 꼴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가 한 달에 8번씩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탐정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통화한 기록들이에요. 보통 1시간 이상씩 통화했더라고요. 집에서는 나와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했던 수진이가 민호와는 매일 밤 장시간 통화를 했던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요? 두 분이 각자 배우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탐정의 제안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탐정의 제안대로 우리는 라운지 대면을 계획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어요. 평일 오후 3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혜린이가 민호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연락을 했고 나는 수진이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의심하지 않고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라운지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혜린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라도 정리해야죠.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민호가 먼저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으로 급하게 들어오더니 혜린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그때 수진이도 들어왔어요. 입구에서 민호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현수야, 이게 무슨... 수진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앉아, 둘 다. 민호와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채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나는 준비해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좀 봐라. 봉투 안에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호텔 사진, CCTV 캡처, 메시지 스크린샷,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첫 번째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수야, 이건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냐? 두 번째 사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씨 맞죠? 처음 뵙겠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내 아내랑 석 달째 만나고 있는 정민호 씨. 민호의 얼굴이 일순간에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부정할 거면 끝까지 해봐.
증거가 더 많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객실 복도에서 키스하는 모습, 제주도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호텔 침대에서 나온 직후로 보이는 모습들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혜린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야, 이것도 오해야? 지루한 남자라고 했더라. 내가 메시지 내용을 읽어줬어요. 그 지루한 남자가 바로 나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석 달 동안 24번 호텔에 간 게 미안하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자. 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오해야? 혜린이가 제주도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연수라고 했잖아. 수진아. 그것도 그냥 뭐야? 그냥 불륜 여행이었잖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야? 아내한테야? 나한테야? 둘 다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했을 거면서.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우리를 힐끗거리고 있었어요. 이혼할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린이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알릴 거예요. 수진이와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라운지에서의 대면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민호를 상대로 상간 소송도 걸었어요. 혜린이도 마찬가지로 수진이를 상대로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호텔 CCTV와 메시지 증거가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진행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병원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만나왔다는 것, 동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증인으로 나온 간호사가 증언했습니다. 두 분이 자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수술실에서도 유독 민호 선생님과 박수진 간호사가 많이 협력했고 병원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거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들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됐어요. 수진이는 나에게 3천만 원, 민호는 혜린이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민호가 의사라서 좀 더 높게 책정된 거였죠. 수진이는 법정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와 병행해서 병원에도 고발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이라는 게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변호사가 알려줬거든요. 병원 측에서는 처음엔 내부 문제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했지만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는 병원 이미지에도 직결되는 일이었거든요. 징계위원회 결과는 예상보다 더 강력했어요. 수진이는 즉시 해고, 민호는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수진이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민고도 마찬가지였고요. 의료계는 좁은 세계라서 소문도 빨리 퍼질 것이었습니다. 현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판결 이후에도 수진이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16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내가 지루한 남자라고 했잖아.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일시적인 착각이었다고. 석 달 동안 24번이 일시적인 착각이야?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었어요. 수진이의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혜린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민호가 계속 용서를 빌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그냥 허탈해요. 우리는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곤 했어요. 그래도 끝은 냈잖아요. 맞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만 남았네요. 법정에서 승소하고 병원에서도 징계를 받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이었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위자료나 직장을 잃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거짓말의 대가를 정확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거든요. 물류센터와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16년간의 결혼 생활 흔적들을 정리했어요. 결혼 사진, 여행 사진, 함께 쓰던 물건들까지 모든 걸 박스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점 후련해지더라고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이가 사준 선물들,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수진이가 써준 편지들이었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써준 편지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거짓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팀장님, 요즘 많이 달라 보이세요?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뭔가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집안 문제가 정리되니까 오히려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물류센터의 야간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배송 효율성이 15%나 향상됐거든요. 새로운 동선 분석 시스템도 도입했고 야간 인력 배치도 최적화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센터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본부에서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승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혜린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요. 현수 씨는 저도 비슷해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각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혜린이도 학교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더라고요. 이혼 후 처음 맞는 주말, 혼자서 영화도 보고 식당에서 밥도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의외로 자유로웠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고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주문할 수 있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긴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문자도 읽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민호도 병원에서 쫓겨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혜린이가 말해줬어요. 둘이 헤어졌대요. 그래요? 네, 결국 민호가 먼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제대로 될 리 없었으니까요. 모든 걸 잃고 나니 서로를 원망하게 된 거겠죠. 새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하고 센터에 가서 일하고 저녁엔 독서나 영화 감상을 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순한 생활이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복잡한 인간관계 없이 오직 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사니까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이 생겼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경고를 들었던 게 불과 반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정확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약 그때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속고 살았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류는 정말로 흔적을 남깁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였고 진실도 그렇죠. 중요한 건 그 흔적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대응하느냐였어요. 나는 제때 흔적을 발견했고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을 수 있었고요. 수진이와 민호는 자신들이 남긴 흔적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가는 길입니다.